언더우드 부인이 기록한 조선 왕조의 처참한 마지막 순간들. 흔히 조선 사람은 게으르고 무디고 어리석고 느리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말들을 한다. 이는 생각 없이 겉모습만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조선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다. 이 두 나라 사람 모두 낙천적이고 태평스럽고 감정적이고 인정이 많고 친절하고 너그럽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기회와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라. 그러면 그들에게서 훌륭한 시민의 모습을 찾아낼 것이다. 외국 탄광회사 사람들과 하와이 미국인 농장 경영주의 증언을 들어보라. 여태껏 고용했던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조선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노동자임을 내놓고 이야기한다. 위 글은 YMCA와 연세대를 설립한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부인이자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후턴 언더우드가 1904년 펴낸 상투 튼 사람들과 함께한 15년의 일부입니다. 당시 조선은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국가였으나 그녀의 생각은 많이 달랐는데 조선인은 일본인들의 경박성과 저돌적인 충동 기질이 없고 중국인들의 무딘 보수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도시와 시골에 갖은 환경에서 조선인들을 가까이 접촉하고 살펴본 사람으로 조선인들과 사귄 지 한 해 만에 했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선교 활동을 위해 격동기 조선에서 살면서 겪었던 경험과 느낌을 자신의 시각으로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전달하는데 처음 조선을 밟았을 때 접한 낯선 풍속과 문화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던 1888년 3월의 어느 날 나는 제물포 항구에 내렸다. 나지막한 언덕의 헐벗고 뾰족한 능선을 배경으로 펼쳐진 돌투성이의 해안으로 나는 눈길을 돌렸다. 모래밭 대신에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삭막한 개퍼리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었다. 거칠고 검은 그들의 긴 머리털은 빗질을 하지 않아 엉망진창이었는데 덜어는 한 가닥으로 따아 내리기도 했으나 거의가 머리 꼭대기에 대는 대로 매듭을 묶어 넣었다. 목과 얼굴 언저리에 흘러내린 머리카락들은 흉측하고 지저분해 보였다. 생김새로 보아 그들은 몽고족이었고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었으나 이 성문을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붕을 지프로 이거나 기와로 인 나지막한 흙집이 양쪽으로 늘어선 좁고 지저분한 거리를 보았다. 흔히 이 도시는 마치 거대한 버섯 단지처럼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에는 1층보다 높이 지은 집이 한 채도 없기 때문이다. 1888년 3월 처음 도착한 제물포 항구는 선창이 없었으며 해안은 돌투성이었고 나지막한 능선은 나무 한 그루 없이 헐벗었으며 서울의 집들은 끔찍하게 비위생적이고 벼룩 등 해충이 득실거렸습니다. 모든 하수는 길 양쪽에 있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시궁창으로 흐르는데 여러 해 동안 버려두었던 하수 도랑의 오물은 여름의 온비에 쓸려 내려나가 비가 도시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의 긴 머리털은 빗질을 하지 않아 엉망이며 목과 얼굴 언저리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흉측하고 지저분해 보였고 겉모습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으나 그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여자들은 대체로 아름답지 못했는데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애정의 결핍 등으로 25세가 넘는 여자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었고 모두 담배를 피웠습니다. 언더우드 부인은 38세의 늦은 나이로 조선에서 남편과 결혼했고 신혼여행으로 북부지방을 둘러봤는데 외국인이 지방을 자유롭게 여행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불편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열악한 숙박시설은 으뜸이었는데 제일 큰 여인숙도 객실이 대여섯 개에 지나지 않았고 마당에는 개, 고양이, 닭, 돼지, 오리 따위가 득시글거리며 황소와 조랑말들이 요란하게 여물을 먹어대 잠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온돌은 겨울에는 난방과 요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요긴한 구조이지만 여름에는 얘기가 달라져 쌀과 콩 따위를 끓이려면 펄펄 끓는 난로 위에서 잘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호랑이나 표범이 출몰해 노숙은 가당치도 않았는데 호랑이는 이 외국인이 눈에 띌 정도로 흔해 조선에 온 뒤 서울에서 호랑이를 보았고 몇 달 후 집 옆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 표범이 나타난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인의 호기심은 광적인 것이라 외국인 여자에게 큰 흥미거리가 됐는데 여인숙에 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을 꽉 메웠고 문은 모조리 구멍이 났습니다. 황해도 순천군 은산면에서는 사내가 그녀를 보려고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자 덩치 큰 가마꾼이 사내의 상투를 잡고
내동댕이 친 뒤 주먹으로 hum신 팼는데 상투가 효과적인 손잡이 구실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술 마시기가 아주 보편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처럼 차를 마시지 않으며 우유도 먹지 않고 걸핏하면 직접 담근 과실주나 독한 알코올성 음료를 들이킵니다. 평안도 관계에서는 원님이 술을 마시고 언더우드의 하인들을 관하로 끌고 가 매질을 했다가 이를 사과한다며 푸짐한 선물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숙소의 주인까지 잡아다 매를 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러다 잠시 후 이방이 찾아와 사또나리가 약주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며 가벼운 장난을 눈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셨던 명성황후와 고종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에 얽힌 많은 일화를 소개하는데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대원군에 대한 평가. 지금의 임금은 자식이 없었던 먼저 임금의 양자였다. 먼저 임금의 아내는 지금 임금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해 주도록 지명했다. 이 노인은 정권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빈틈이 없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절대로 남에게 정권을 넘겨줄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친구의 집안에서 자기가 쉽게 조종할 수 있을 만한 여자를 골라 며느리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며느리의 성품과 재질을 잘못 보았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임금이 정치를 맡을 만큼 자란 지 오래되었건만 대원군은 정권을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온 것처럼 임금도 자기 아버지에게 양순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강제로 내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그 노인은 왕비의 쿠데타로 자신이 이미 면직되었으며 왕비의 친구들과 사촌 형제들로 새로운 내각이 짜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때부터 며느리를 파멸시킬 준비를 했다. 명성황후의 인상. 왕비의 머리는 조선의 모든 귀부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쪽을 졌다. 그리고 자그마한 장식을 정수리에 얹고 가는 깜장띠로 단단히 졸라매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이 이런 장식을 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것은 그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 듯하다. 뒤쪽 쪽진 머리에는 산호와 진주, 그 밖에 보석들을 박은 기다랗고 정교한 황금 머리핀이 한두 개 꽂혀 있었다. 거의 언제나 왕비는 조선 여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진주나 호박 단추가 달린 노란 비단 저고리나 조끼, 그리고 아주 길게 질질 끌리는 파란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왕비의 옷은 모두 비단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아했다. 중전마마는 장신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커다란 은고리를 즐겨 끼는 북쪽 지방의 젊은 소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걸친 것이 없었다. 조선의 여성들이 귀걸이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왕비도 예외는 아니어서 목걸이와 브로치 또는 팔찌를 한 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틀림없이 수많은 가락지를 가지고 있었을 테지만 무수한 미국의 여인들이 통상적인 수단과 신분과 시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토록 큼직하거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지 않는 유럽산 제품을 한두 개 낀 것 이상을 본 일은 결코 없었다. 그녀는 결코 차본 일이 없는 멋진 시계를 여럿 갖고 있었다. 조선의 관습에 따라 그녀는 기다란 비단 술로 옆구리에 묶어 지장한 상당한 숫자의 금세공 장식을 지녔다. 복색에서 드러난 그녀의 취향이 그토록 소박하고 그토록 완전하게 세련된 것이라면 반쯤 문명화한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녀를 떠올려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일전쟁 직전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1894년 7월에 조선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서울은 일본군에 점령되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총소리에 잠을 깨었다. 그리고는 곧 대궐이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들, 조선 사람들이 모두 크게 흥분했다. 모든 외국 공사관에서는 군함이 머물고 있는 항구의 군대에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막상 위험한 경우에 그런 적은 군대가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러시아 해병대 10명, 미국 해병대 40명, 영국 해병대 40명, 그리고 독일 해병대 9명이 전부였다. 신분의 높낮이를 가릴 것 없이 조선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빠졌다. 많은 양반들이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는 온갖 구실을 다 붙여
외국 공사관이나 시골로 피난을 떠났다. 평민들은 떼를 지어 시골로 떠났다. 가게란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고 도시는 마치 돌림병이 번진 것처럼 보였다. 입을 꾹 다물고 잔뜩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 여자와 가마, 조랑말의 무거운 행렬이 중앙통을 지나 성문 밖으로 끊임없이 흘러나갔다. 어린애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숱하게 보였다. 부모들이 매정하게 버렸거나 사람들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혼자서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높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그들 나라의 오랜 적인 무서운 일본인들에게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다. 갑신정변. 그해의 조선의 정치계에서는 김옥균이라는 이가 진보당 또는 개혁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나 개혁을 향한 그들의 모든 시도는 사대당에게 쉴 새 없이 꺾였다. 마침내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어떤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해 12월 4일 한밤중에 그 나라의 저명한 지도자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저녁에 조선의 우정국의 개국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화당은 이 자리에서 반대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왕비의 조카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민영익을 죽이기로 했다. 그때의 우리 선교사였던 알렌 박사가 재빨리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그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사대당의 다른 지도자들은 대궐로 오라는 명령을 받자 그것이 임금의 명령인 줄 알고 갔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김옥균이 이끄는 개화당에게 살해되었고 대궐은 개화당의 손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우정국은 불에 탔다. 그와 함께 이제 겨우 한 번밖에 쓰지 않은 소인도 불에 탔다. 동학혁명. 동학당은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세상의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 이름 그대로 동양의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그 목표는 간단히 말해 동양인을 위한 동양 또는 조선인을 위한 조선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서양인과 서양의 사상 그리고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의 법과 관습을 다시 세우는 것이 소망이요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조직되어 놀라울 만큼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 까닭은 분명히 수많은 썩어 빠진 관리들의 지나친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그 관리들은 세금을 부당하게 높이 매겨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 결과 불길하고도 무서운 불만이 싹트게 되었다. 동학당은 여러 면에서 중국의 의화단과 비슷하다. 자기들은 죽지 않으며 총을 맞아도 다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이 조직은 빠른 속도로 온 나라에 퍼졌고 관리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청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 반란을 누르겠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일본인들은 이를 이용했다. 그들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어느 편도 조선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는 상호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을 어기면 개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그들은 조선에 군대를 보내어 대궐을 포위하고 제물포로 들어오는 중국 군함을 침몰시켰다. 콜레라 발생. 모든 일이 아무 희망도 없이 꽉 막혀버린 바로 그때의 아시아 방방곡곡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 조선 사람들이 여름철마다 그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구정물이란 구정물은 좁고 불결한 도랑으로 흐르는데 도랑이 흔히 쓰레기로 막혀서 길거리에 구정물이 넘쳐 흐른다. 푸르스름하고 끈적끈적한 물이 마당에 또 길가에 그냥 고여있고 우물은 바로 곁에 더러운 옷을 빤 시궁창물로 더럽혀져 있다. 무더기로 내다버린 나물 찌꺼기가 길바닥에서 또 창문 밑에 그냥 썩고 있었다. 춘생문 사건. 수많은 조선인들이 임금을 구출할 각각이 계획을 세우고 남편을 찾아왔다. 그들은 내 남편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했다. 그는 반역정부에 대한 그들의 반대에 동감을 표시하고 자기도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꺼리기 없이 말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계획에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임금을 구출하는 계획은 매우 은밀하게 짜여졌다.
그래서 그 무리의 지도자인 윤 장군과 또 한 사람이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우리 집에 있었으나 선교사들조차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임금의 적들은 그 친구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염탐꾼들과 변절자들을 통해 곳곳을 다 찾아내어 자기들의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다. 구출 부대가 대궐로 들어갈 때 성문을 열어주고 입성을 도와주기로 했던 한 장교가 배신을 하고 사입이 내각의 모든 일을 죄다 털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단발령. 그들의 긍지와 자존심과 위엄은 모두 빼앗겨 발 아래 짓밟혔다. 어디에서나 잔뜩 찌푸린 성난 얼굴들이 보였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와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심하게 울부짖었다. 성문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투를 칼로 잘랐고 큰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진을 치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상투를 잘랐고 모든 관리들과 군인들은 당장의 머리를 깎았다. 비통하게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지방에서는 동학당이 다시 일어섰고 여러 마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시골로 내려갔던 몇몇 머리 깎인 원님들은 폭도들에게 쫓겨왔다. 폭도들은 그들을 지배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몇몇은 실제로 죽이기도 했다. 아관 파천. 대궐 사람들 모두가 임금과 세자가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경비를 풀었을 때에 그들은 저마다 대기하고 있던 여자용 가마를 탔다. 이 가마의 가마꾼들은 특별히 고른 사람들이었으나 가마 하나에 두 사람을 태운다는 것만 알고 돈을 받았을 뿐이다. 대궐의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주 그들의 집으로 나가곤 했기 때문에 가마꾼들은 달리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가마 하나의 라인이 한 사람씩 임금과 세자 앞에 막아 앉아서는 누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했다. 성문의 파수꾼들에게는 따뜻한 음식과 독한 술을 잔뜩 먹여서 완전히 매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짐을 실은 가마가 지나갈 때 보지도 못하고 회방도 놓지 않았다. 그들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갈 참이었다. 러시아 공사관에는 해병 160명을 갓대 막 소집했었다. 해병대는 급히 길을 떠나 1896년 2월 11일 아침 7시인지 8시인지에 서울에 도착했다. 명성황후 시해. 1895년 10월 8일 아침에 우리는 대궐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었다. 그때는 평화로운 때였기 때문에 그 소리가 틀림없이 불길한 징조임을 알 수 있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다만 일본 군대가 새벽 3시에 임금의 아버지이며 왕비의 가혹한적인 대원군을 호위하고 대궐에 도착하여 지금 대궐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오후에 한 조선 양반을 만나자 그는 기절할 듯이 놀란 얼굴로 지금 막 왕비가 살해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뒤 몇 시간 동안에 좀 더 상세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소식은 확실한 것으로 굳어졌다. 그 즈음에 대원군은 대궐에서 쫓겨나 시골집에 연금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손자 편을 들어 임금에게 반대하는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는 왕비에게 반대하는 음모꾼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 무리의 앞장을 서서 대궐로 들어가 두 분 전하를 사로잡은 뒤에 왕비를 쫓아내는데 이미 그들과 합의를 한 것이었다. 외국인 두 사람 곧 러시아 사람인 사바틴 씨와 미국인인 다이 장군이 그때 일어난 일을 거의 모두 보았던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말을 하였다. 콧, 일본인 장교 휘하의 군대가 대궐 마당과 왕족의 처소를 에워쌌다는 것, 일본인 장교들이 대궐 마당에 저질러진 난폭한 짓을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일본인 소시나 직업적인 칼잡이들이 저지른 것임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점들이다. 30명쯤 되는 이 암살자들은 왕비 어디 있어 하고 외치면서 왕족의 숙소에 들이닥쳤다. 일본인 하나가 임금의 어깨를 잡고 밀어 제쳤다. 국내부 대신 이경직은 전하의 눈앞에서 일본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세자 저하도 일본인에게 붙들렸다. 그들은 저하의 모자를 찢어발기고 머리채를 끌어당겼다. 소신은 왕비가 어디 있는지를 대라고 하면서 칼로 저하를 위협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련한 왕비를 찾아내서는 칼로 찔러 죽였다. 시체를 덮어두었다가 궁녀들을 데려와서 갑자기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공포에 질려 중전마마, 중전마마 하고 소리쳤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이런 계략으로써 이 암살자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쓰러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 곧 거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작은 숲으로 시체들을 옮겼고 그 위에 등유를 부었다. 그리고 불을 붙였고 뼈 몇 줌만이 남았다. 이 사건 이후 고종은 독살의 공포를 느껴 음식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하며 언더우드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 임금에게 보냈는데 음식은 통에 담은 뒤 자물쇠로 잠갔고 언더우드는 매번 자물쇠를 왕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흥선대원군을 만났는데 흥선대원군은 그 좋은 음식을 왜 전하에게 드리오? 늙은 내게 그 음식이 더 필요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2년 뒤인 1897년 10월 고종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이어 11월 27일 중전에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황의 예에 걸맞게 황제는 마지막 의식에 돈을 물쓰듯 해 비운의 왕비의 마지막 보살을 누렸습니다.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호러스 언더우드는 구한말 조선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하며 의료와 교육 분야를 개척한 미국인인데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과 신학을 공부한 후 1885년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된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는 남편보다 3년 후인 1888년에 조선에 입국했는데 릴리어스는 뉴욕주 올바니에서 태어나 시카고 의대를 다녔고 장로교의 요청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녀는 민비의 시의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병원인 광해원에서 부인과 책임자로 일했는데 입국한 다음 해인 1889년 릴리어스는 언더우드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한국명은 원도우, 릴리어스의 한국명은 원호돈인데 언더우드 부부는 신혼여행과 선교여행을 겸해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순회했고 이듬해에 아들 원한경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격동기의 조선 땅에 살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과 의료, 교육, 사회 사업 등에 전력하다 1921년 서울에서 사망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오늘은 언더우드 부인이 기록한 조선 왕조의 처참한 마지막 순간들이었습니다.